자, 2주차에서는 우리 안전공학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재해 예방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자, 안전공학을 하면서 재해 예방 이론이 필요할까? 저게 필요한 이유가 있나 하는데, 사실 이런 이론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론이고, 안전공학에서는 재해 예방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 우선 하인리의 법칙에 따른 재해 발생 비율의 1대 29, 300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재해 예방 이론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인간공학 기사가 되었던 안전공학 기사가 되었던 대부분의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1대 29, 30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든지. 그래서 이때 1대 29, 300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 우리가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일이 생길 때 전조라고 그러지. 그런 것처럼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면 한 300번 정도 부상을 입지 않는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 중에 29번은 가벼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또 그 중에 한 번은 심한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 중상이나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이니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고가 일어난 것들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결국 이렇게 1대 29, 300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 그러면 300번 중에 30번, 그러니까 10번에 한 번은 다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부상을 입지 않는 사고라는 게 뭐냐? 한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한 적이 많을 거야. 그것을 이제 보통 아차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돼 있지.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치면 왜 다치는 거야? 보통 운이 없어서 다친다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하거나 실수를 해서 다쳤다고 하지 않아. 보통 운이 없어서 많이 다쳤다 그래. 왜? 우리가 인간은 실수는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끔 되어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평생을 통해서 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지. 근데 그 실수를 할 때마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르는 일도 많이 있지. 그러다 보면 들고 가다가 잘못해서 놓친다든지 해서 했는데, 그 중에 10번을 떨어뜨리면 한 9번 정도는 발등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떨어진다 이제 해서 사람이 안 다치는 경우가 많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발등을 찌를 뻔했네 이러는데, 한 번은 10번 중에 한 번은 발등을 찧어서 부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다쳤을 때 뭘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다쳤다가 아니고 운이 없어서 다쳤다는 것. 왜? 그러한 실수를 매번 반복하는데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 다치는 건 한 번이기 때문에 운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를 삶의 경험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근데 사고가 나는 건 그러면 바로 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것을 운에 맡기느냐? 그러면 오케이, 운에 맡긴다면, 자, 10번에 한 번이라 했으니까 한 6번, 7번 이게 안 다치는 사고가 났네. 앞으로 2-3번 이때는 다칠 확률이 더 커졌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되네.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조심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 우리가 조심이나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계속 집중을 하는 건데,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계속 집중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운에 맡기는 것보다는, 자, 그 운도, 자, 10번 중에서 7번, 6번, 8번 그때가 사고가 안 나고 9번, 특히 제일 마지막 10번째 9번에
그러니까 10번에 한 번, 9번 괜찮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엄청나게 조심을 하면 될 테니까. 그런데 운의 문제라 그랬지. 이게 5번 안 다치는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다칠 수가 있고. 왜? 운이기 때문에. 언제 발생하지? 10번에 한 번이라 그랬지. 9번 안 다치고 10번째 다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더 운이 없으면 처음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고 또 그 사고도 그냥 가벼운 부상이 아니고 심한 부상이나 중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이건 너무 안타깝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가 조심을 안 해도 운에 맡기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 안 하게끔 해야 되겠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공학에서 안전관리를 통해서 이것을 안전공학을 통해서 이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 이론은 이 재예방 이론 중에 이 도미노 이론으로 유명한데 아니다. 자, 이것도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데는 다 단계가 있어서 이것이 사회 환경이나 내력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또 개인적인 결함 이거하고 또 겹쳐지고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 이런 것들이 유발되면 그것이 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안 다치는 사고도 있지만 결국 이것이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경제적 손실을 입는 재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는 우리 아직까지 우리 기억 속에도 생생한데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사회적 이런 건 떠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이 보도를 통해서 그때 사고가 나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만 갖고 생각한다면 우리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도 1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이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내력 같은 것이 승객의 안전보다는 우선 그 선사 이윤축으로 우선하는 그러한 업계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그 다음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에 있어서는 이 어떤 개인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사고가 나면 승객은 어떻든 간에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또 조타기를 맡은 3등 항해사가 경험이 부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겹치고 그러한 것들이 다시 이것은 간접적인 원인이지 직접적인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환경 조건.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승객을 버리고 도주하는 선장이 있질 않나 선원들이 있질 않나 그리고 이것을 뭐 일본에서는 폐선시킨 걸 들여와 갖고 다시 뭐 중축을 하고 그걸 더 많이 짐을 싣기 위해서 이 과적 선박을 하고 수평유도 불가능하고 이런 불안전한 상태 거기에 뭐 조류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결국 사고가 발생하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그리고 이것이 뭔가 여기서도 잘 됐다면 큰 재해로 이어지지 않을 텐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승객 476명 중에서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하는 이런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하나가 계속 단초가 돼서 이것이 결국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하이니라는 사람은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인데 이 보험회사의 가장 추구하는 것은 뭐겠어? 결국 보험회사도 이윤 추구를 해야 되지. 그럼 보험회사가 이윤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람을 보험으로 가입시키고 또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안 내주면 결국 회사는 이익을 보는 거겠지. 그래서 보험사들이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런 말가 있어. 미국에서도 보험사가 일단 보험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거절을 한대.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라든지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거기 굴하지 않고 두 번째 들어오면 그때도 우선은 먼저 거절을 한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바로 심사를 한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거절되고 두 번 거절되면 이건 내가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인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게 된다 그러지.
그건 아주 나쁜 거지, 그렇게 한다면, 보험회사가. 그래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이 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놓고 보험을 가입시켜놓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소극적 행동이고, 좀 더 적극적인 것. 적극적인 행동은 보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황금 시간대 이런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봄철 같은 때는 뭐 화재에 관한 공익 광고, 뭐 그리고 또 특히 이 겨울철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 안전운전에 대한 공익 광고 이런 것들을 뭐 손해보험사 협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비싼 황금 시간대 많은 보험료를 내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왜? 그걸 통해서 사고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보험사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보험료가 덜 나가게 되고 그 광고비보다 훨씬 더 보험사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하인이는 이 보험회사에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이 사고를 줄여야만이 보험회사가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생긴 사고를 분석하고 그 사고를 토대로 해서 그럼 사고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보험사에서 담당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 발생 단계를 분석하고 해서 재해 예방 이론을 만들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겹쳐서 결국은 도미노가 하나를 쓰러뜨리면 다 넘어지는 것처럼 이어져서 재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자, 사회적 환경과 내력, 개인적인 결함,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뭐 사회 환경이 그렇고 개인적인 결함이 그런데, 그러면 이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것만 고친다면, 자, 그렇게 하면 사회적 환경과 내력이 안 좋고 개인적 결함이 있더라도 결국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불안전한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고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노를 하나 빼버렸으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결국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면 결국 사고를 줄일 수 있고 그 사고를 통해서 재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마찬가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이 3등. 승객을 버리고 도주하는 선장이나 선원들이 있지 않고 또 이렇게 무리한 증취나 과적으로 해서 불안전한 상태를 만들지 않았다면 결국 이런 게 있더라도 이와 같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안전공학 관점에서 보면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은 하이니가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된 걸 보니까 그걸 분석해 봤더니 결국 88%는 인간의 불안전한 행위로 인한 사고이고 나머지 10%가 안전하지 못한 기계적, 신체적 상태, 바로 이 두 개를 합치면 바로 3단계의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 되는 것이지.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자, 그러면 그게 전체 88%고 2%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야. 그러면 이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만 제거하면 결국 사고나 재해로 이어지는 건 한 2%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러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 인적 피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고의 분석이 중요하다 하는 것. 자, 그러면 자, 우선 우리가 안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안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정반대편에 있는 것은 리스크와 데인저.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냐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90% 안전해. 혹은 80% 안전해 할 때 그 80%와 90%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 하면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냐보다는 얼마나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느냐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안전을 이해하기가 쉽지. 그래서 거기에는 안전의 반대편에 있는 리스크나 데인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리스크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 이거 일종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데인저는 예기치 않은 위험이 있는 것, 작업으로 치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데인저라고 하고, 리스크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작업, 그래서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도 안전공학 시험에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잘 알아두도록. 자, 이게 좀 조작이 잘 안 되는데, 안전공학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 자, 안전공학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안전공학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인 것. 특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 결국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사람이 일단 다치지 않아야 돼. 특히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기업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장소이지. 그 수단이고. 자,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친다든지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지금 뭐 가족 경영, 뭐 인간 경영 이런 것을 기업에서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데, 자, 도덕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 또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사는 사람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리스키한 작업이나 혹은 대인전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런 모든 국민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법에도 있고 다 법적으로 그 사람이 다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안전공학은 바로 이와 같은 산업 현장 혹은 이런 곳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으로는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안전공학이 그것을 달성해야 되겠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바로 이런 법적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 또 경제적으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 크게 되지. 개인적으로는 치료비, 그 다음에 거기 재활을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간, 뭐 비용 이런 것이 발생하고, 기업에서는 결국 요즘 뭐 산재보험으로 다 커버가 된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적인 비용보다 간접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전체적인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비용은 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저해하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그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공학은 이런 도덕적, 법적, 경제적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자, 그러면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물론 재해 예방 이론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것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리와 정돈, 청소
청결을 유지하고 항상 이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OS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일본보다는 서구에서 먼저 일본에서 보니까 이거 자동차도 우리가 먼저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 일본 사람들이 만들더니 이거 뭐 미국에 있는 자동차 3사라고 하는 기업들이 휘청휘청하고 디트로이트 그걸 생산하는 기지가 있는 디트로이트 시 같은 경우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되고 그래서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 제품을 싸고 그 다음에 좋은 제품을 만드나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항상 정리정돈, 청소,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이걸 항상 습관화시켜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니까 뭐 효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생산성도 올라갈 뿐더러 사고가 날 일도 없다는 거야. 뭐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고 정돈이 안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또 뭐 정리정돈이 잘 안 돼서 그걸 찾느라고 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돼서 같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노동력에 대한 원가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등등 그래서 안전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하고는 정리정돈, 청소, 청결 이 습관화하는 것 그걸 그 사람들 일본말로 해봤더니 전부 이걸 S로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OS 운동이라고 해서 서구에서 받아들여서 우리도 같이 경쟁하려면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런 걸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야 밉지만 뭐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왜 일본이 먼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우리랑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도 원재료를 들어와서 뭐 생산해서 다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고 하는 것이 우리랑 같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우리 들여서 하자 해갖고 뭐 지금은 산업 현장뿐만이 아니고 사무 현장 등등에서 전부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선 이 정리정돈, 청소, 청결 그리고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이게 생산성도 저하시키고 또 안전을 저하하게 돼서 리스키한 공간 또 위험한 작업을 만들더라. 그래서 정리정돈인데 정리정돈은 사실 잘 우리가 구분해서 쓰지 않고 그냥 하나로 쓰지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을. 근데 좀 다른 것은 정리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필요 없는 것은 없애는 것. 이걸 통해서 바로 잘못 사용을 한다든지 또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하는 것. 그리고 없애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공간 확보가 많아진다는 것. 정돈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 책상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냐 하면 뭐 안 보는 책, 다 본 책은 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 이런 건 치우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정돈이 되어 있으면 항상 연필꽂이는 연필이 있는 곳에 또 메모지는 메모지를 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혹은 전공서적과 또 뭐 이런 교양서적이 따로따로 잘 구분이 되어 있어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하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 능률이 향상되고 또 산업 현장에선 가공 불량도 막을 수 있다는 것. 또 정리정돈을 통해서 재해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손실도 방지하고 손실을 방지함으로 해서 원가도 절감된다는 것. 손실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게 원가에 반영이 되겠지. 그 청소는 자 먼지 없이 쓰레기나 더러움이 없는 상태라는데 이것은 먼지나 쓰레기 이런 것들은 설비의 열화를 가져오게 되지. 그리고 이물질 등이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설비 고장도 감소하게 되지. 물론 이러한 고장뿐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설비가 고장나게 되면 그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작동 중에 고장이 나면 그로 인해서 더 큰 사고도 이어지고 또 설비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손보던 중에 보수하던 중에 그것이 오작동이나 뭐 여러 등등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상당히 많게 되지. 그리고 청결. 이런 작업장이나 사업장을 먼지 없는 더럽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은 결국 안 다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안 아프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정리정돈, 청소, 청결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 책상 주변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청소, 청결 상태가 잘 돼 있다면 그만큼 학습 능률도 잘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이나 이런 것도 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정해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계절에 한 번이 아니고 항상 하는 것. 그래서 습관화 결정된 것은 올바르게 지키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일을 마치거나 그 자리에다 떠날 때는 있는 그대로 해놓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지만은 한 번씩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데 한 번씩 이 경기 외적인 거나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일본 사람들은 그 경기가 끝나고 나가면 라커룸이나 사용했던 데가 깨끗이 치워져 있는 상태를 이전하고 처음에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하는 것 똑같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그런 것이 보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 사람들은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 일부러 뭐 잘 보이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게 습관화가 되나? 사실 우리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쉽지가 않아. 왜? 그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배어있지가 않아. 뭐 정리정돈 안 해도 공간 무지무지하게 서양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땅덩어리 넓기 때문에 정리하고 정돈하는 게 사실 그렇게 잘 안 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게 왜 습관화가 되어 있나 했더니 물어봤더니 일본이 많은 것이 뭐지? 요즘도 화산 폭발하고 지진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해일 우리나라도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서 만주하고 겹쳐서 뭐 해일처럼 물이 그 어촌에 밀려들고 해서 대피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로 해서 일본에는 대피할 일이 엄청 많다 보니까 항상 필요한 것이 있는 곳에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나 벽돌집이 많지 않고 나무로 된 집이 대부분이지. 왜? 지진으로 흔들려서 무너지거나 부서져도 나무면 그만큼 나무는 사람한테 그래도 콘크리트나 벽돌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피해가 덜하지.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멀쩡한 대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오밤중에 지진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뭐 눈을 감고도 어디서 뭘 찾고 초를 찾는다든지 뭐 필요한 것을 챙겨서 대피를 피난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정리정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청소 집이 무너져갖고 폭삭했을 때 먼지로 가득해 있고 쓰레기가 많다든지 하면 거기에 그것만 해도 질식을 하겠지. 청소, 그다음 청결. 항상 이런 홍수나 태풍 피해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해 놓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처럼 뭐 계절마다 한 번씩이나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화되어 있어서 항상 이것이 지켜진다는 것. 우리는 몸에 배어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가 안 다치고 또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리정돈, 청소, 청결 그리고 여기서 항상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런 노크레도 안 나오네. 이제 나왔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자, 지금 얘기했던 정리정돈의 생활학, 물론 여기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청소, 청결, 그러니까 생활학, 이걸 습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리고 정비 점검을 철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생산 작업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은 점검 정비는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이것이 오작동이나 고장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것이, 그걸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거고, 생산 작업의 표준화, 결국 정해진 방식,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생산 작업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정해진 대로, 왜? 많은 기계, 이제 주변에 기계와 시스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시된 대로 표준화된 작업 방식에 따라서 작업을 함으로 안전을 확보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들 한 달 전에도 사회면에 보도가 된 것처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를 사용하는 생산 현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밀폐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통신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지하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작업하는 그쪽에서 유해가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작업에 있어서 안전작업 표준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들어가기 위해선 안에 환기를 시키고, 혹은 유해가스 검사를 해서 유해가스가 있는지, 또 거기에 그런 걸 거친다면 작업을 하기 위해선 안전 장비, 보호구, 방독면이나 여러 가지 산소 이런 것을 착용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 일반 작업에 있어서도 이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생산 작업의 표준화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칙의 하나다라는 것. 노크를 해야 되나? 자, 안전기사 역할은 자,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감독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조사를 받게 되지. 그래서 안전기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미하는데, 우선 안전관리자는 결국 그 현장, 사업장에서 이 안전사고를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줄이는 일을 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안전 상태를 정량화하고 이것을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의 설득, 무슨 말이냐면 최고 경영자에게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최고 경영자이지, 최고 경영자를 설득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안전이 왜 필요한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최고 경영자에게 건의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안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안전 상태에 정량화된 것을 보고서로 해서 작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물론 보고서를 작성한 데는 대책까지 세우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그리고 안전을 제일 중요한 것이 효과적으로 세일즈맨처럼 판매를 한다는 것, 해야 한다는 것이지. 결국 세일즈맨은 어떻게? 자기가 팔고자 하는 것을, 제품을, 상품을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하는 것처럼 안전을 판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아까 위험은 danger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위험을 제어를 해야 되겠지. 그것도 효율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위험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순위는 자, 우선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제어를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결국 무엇이 위험 요소인지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응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기술과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것이 완벽하게 제어될 수는 없지. 사람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위험 표지를 부착해서 알리는 것이지. 자, 이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서는 개인용 보호장비를 사용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오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순서로 위험 제어를 해야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책을 세우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용 보호장비와 사용은 그 다음으로서 최종적으로 이걸 통해서 최소한의 위험도 없도록 이것을 제어를 해야 한다는 것. 자, 그럼 이러한 위험을 제어하고 효과적으로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결국 이게 눈에 보이게 쉽게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왜? 이것이 언제 사고가 발생한다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위험 제어를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사고가 날 것이 안 난다 이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어떤 결과냐? 결국 얼마만큼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가 얼마만큼 발생하지 않고 경감이 되고 줄어들었냐 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결국 제어를 해야 한다는 것. 또 능동적인 개입을 한다.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소극적이 되고 하게 되면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능동적인 개입은 뭐냐면 사고가 없더라도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조금 전에 위험제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처럼 위험 요소를 먼저 찾아내고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능동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먼저 시작, 그리고 우선 솔선수범을 안전관리자가 먼저 하고 각각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 이러한 것들이 가장 삶에 있어서 우선이 되고 또 추구하는 생산이나 품질이 아닌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그런 쪽인데, 사실 지금 각 기업들이 안전경영, 인간경영 외치면서도 사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생산을 위한 비용, 이런 것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뒤처지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따라서 먼저 시작하고 솔선수범이 돼야 한다는 것.
자,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사고가 다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 특히 이 산업 현장, 요즘 현대 시대에 있어서 이 생산 활동은 우리 인간에게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 이 생산 활동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이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 이때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이것을 이르게 되는데, 자,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책임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재해, 사고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특히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 바로 그 기업주나 대표자에게 묻게 되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 최고 경영자는 그 조직을 안전하게, 그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거기에 또 최고 경영자가 임명한 안전관리자 뿐만이 아니고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모두도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생산관리가 되었던 품질관리가 되었던 일단은 안전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관리자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 안전기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기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위험을 제어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것에서 안전기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책임이 없느냐면 그렇지 않고, 물론 피해를 입은 것은 안 된 얘기지만은 결국 그 근로자도 안전하게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정해진 안전표준 생산 안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수했는지 하는, 이런 근로자도 그걸 따라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근로자부터 안전기사,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까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구성원 모두가 결국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이것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노력을 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이렇게 재해가 발생할 때는 최고 경영자나 관리자, 안전기사는 그 경중에 따라서 구속이 되기도 하고 또 최고 경영자나 기업은 행정적인 처분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처분과 이런 걸 떠나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결국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결국 기업의 구성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 그러한 인간이 결국은 다치고 아프면 안 되겠지.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적, 법적 이러한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이것을 위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결국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하이니의 사고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하이니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종 재해 예방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것을 저술을 해서 알려진 것은, 그래서 안전관리 혹은 안전공학의 이 대부라고 불리우고 있어. 그래서 아까 파이 그래프에서도 본 것처럼 결국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 혹은 환경에 기인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도미노 이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이 사고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고 있지. 그래서 나머지 2%만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안전공학의 혹은 안전관리의 시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어. 이 또 하나는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것 혹은 조직은 우선 이 생산성을 추구하게 돼 있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결국 이 빙산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비용인 일과 거기에 간접 비용인 사.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게 되면 오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이것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대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비용 대비 이익으로 분석을 해봐도 훨씬 유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또 하나 피라미드의 법칙.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1대29 300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이 피라미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300번에 다치지 않는 아차 실수 혹은 아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중에서는 29개의 경미한 부상 또 한 건의 또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수를 10번 하게 되면 10번에 한 번은 다치거나 혹은 중태 혹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결국 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 10번에 한 번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운에 것을 맡기지 않고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바로 사고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안전과 관련된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자, 안전의 역사를 보면 우선 1612년에 영국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갱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기록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이 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 대책 이런 것을 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03년에 이 증기관의 폭발 사고, 그래서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1867년에 이 무르주 재해 예방 협회라는 것을 설립해서 이런 사고 혹은 이 재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갖고 공식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협회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무려 1867년이라고 한 때 생긴 것이고, 그리고 1885년에는 독일에서 이런 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상하는 법규가 제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아마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근로자를 보상하는 최초의 법규로 알려져 있고, 1889년에는 파리에서 국제산업재해예방회의라는 것을 해서 이것을 범국가적으로 이것을 논의하고 하는 첫 번째 회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 1916년에는 20세기 들어서 런던에서 안전제일협의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었고, 1923년에는 이 공장에 감독제도를 두어서 결국 안전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어. 이 미국에 있어서는 1892년에 이 졸레트 공장에서 비행기 바퀴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1906년에 이 미국의 중부지방에 있는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라는 공업 도시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5대5 중에 하나인 미시간 호수 끝자락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제강 공장에서 안전 제일 운동이라는 것을 민간 기업에서 최초로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1911년 이 근로자 보상 법규라는 것이 발의가 되었고 이것이 1945년까지 시행이 되었다고 그래. 그래서 이 근로자 보상 법규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1912년에는 미국의
뭐 글쎄 이걸 안전협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912년에 NSC 국가안전협회 혹은 위원회가 국가안전위원회라고도 할 수가 있고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지. 그래서 1970년에는 직업안전 및 보건규제처라고 할까 청이라고 할까 하는 기관이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냥 줄여서 오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종의 이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또 근로자의 이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각종 규제를 실시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또 미국의 국립직업안전 및 보건지도처. 그래서 우리는 약자로 보통 통상적으로 NIOSH라고 하는데 이 National Institute고 그다음에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는 위의 기관하고 같은데 이제 이것은 이제 뭐 국가의 어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연구해내고 그런 것들을 보급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1979년에는 쓰리마일 섬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에 대해서 이런 이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여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안전의 역사도 꽤 오래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무려 1468년에 이 벌빙 작업하는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깔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때 좀 더 작업자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아줄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했다 하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 그 다음에 무려 한 500여 년이 지나서 1952년에 이 군대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내에 이 자재를 담당하는 자재과에 안전계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가장 첫 번째 생겨난 안전과 관련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 1965년 내무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행정안전부 정도 되는 기관인데 여기 치안국의 교통과 안에 교통안전 전담 부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뭐 관에 있으니까 결국 교통안전계 정도가 되겠지. 그다음에 그 당시 노무청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뭐 노동부 정도가 되는데 이 노무청의 노정국 내 산업안전계라고 하는 것이 이 조직으로서 신설이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 그러다가 1971년대가 되어서 지금의 충무로 명동 쪽이지 거기에 있는 그때 당시 대형가 호텔이라고 하는 가장 뭐 그래도 규모가 큰 호텔이 있었는데 LPG 가스가 폭발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이런 산업, 교통 외에도 이런 일반 생활 속에서의 안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리, 대비 이런 것이 필요성이 대두된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1973년에 대한산업안전협의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었고 그러면서 1981년에 1965년에 이 산업의 안전계였던 것이 이 노동부의 산업안전과로 승격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것이 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근로자보상법이 처음 미국에서 제정이 되었다는데 그때 이런 초기 근로자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세 가지 제약은 뭐냐? 입사할 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가정을 갖고
가정을 두기 때문에 결국 보상을 회피하는 근거가 되는 제약이 있었다는 것. 결국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통해서 책임 회피가 되면서 근로자 보상을 하는데 이것이 제약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든 간에 결국은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 실수가 생기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안전관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자, 이 두 가지 제약을 벗어나더라도 관련 동료나 직속 상관의 책임에 따라서 이것을 고용하는 고용자는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근로자 이 보상법이 생겨났다고 해도 결국 이런 제약을 피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 또 근로자를 보상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우선 부상은 사고의 기인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팔꿈치가 아프다 해서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반드시 사고가 나야 된다. 단순히 작업을 반복적으로, 지금 같으면 계속 어떠한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상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어디에 찢는다든지 어떤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부딪히거나 혹은 이러한 것에 결국 사고라는 것이 발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 또 이것이 근로자의 고용기간 내 증세가 꼭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됐었지. 그래서 고용기간이 지난 다음에 몸에 이상이 발생한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발생해도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 또 근로자의 고용기간 안에 사고가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는 것. 초창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근로 사업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혹은 출장 중이라든지 등. 그래서 이 근로자의 고용기간 안에 반드시 사고가 발생해야만 한다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은 다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하는 이 노동부 산하의 산하기관으로서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미국이나 여타 나라들처럼 결국 이 산업안전보건청이라든지 산업안전관리청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일개 부서가 아닌 청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던 IOC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교육이나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이 교육 담당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라는 데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는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조금 전에 보았던 오사 같은 경우, 이것은 규제와 법적 제재를 주로 담당하는데 결국 산업안전보건청 혹은 규제청 같은 곳에서 이런 제재 담당을 할 필요성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나 하면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조금 전에 했던 이 규제를 할 때 그 규칙 위반을 했을 경우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나오는 것을. 그래서 규칙 위반에는 즉각적인 위험, 그리고 심각한 규칙 위반이 있고 심각하지 않은 규칙 위반, 그리고 사소한 규칙 위반, 이 네 가지가 오사에서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규칙 위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각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 혹은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니까 5개가 나오고 이 중에 오사의 규칙 위반 4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형태로 나온다는 것. 결국 각각의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뭐 제재 수준이 달라지긴 하는데 결국 어찌되었던 즉각적인 위험이나 심각한 규칙 위반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 혹은 안전관리자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의 소개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베이루트의 폭발 사고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 바로 알 권리법과 사라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알 권리법은 이 고용주는 위험 요소를 알릴 의무가 있고 안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이 베이루트와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위험 물질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위험 요소를 반드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물론 관계청에도 보고를 하지만은 지역사회 등에도 이것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알 권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 네, 이 사라3법은 유독 잠재적 유독성이 있고 잠재적인 화학 물질의 방출 알림과 위험 요소를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위험 물질을 파악하고 위험 물질에 대한 취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하고 그래서 작업자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가능한 위험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미국의 알 권리법과 사라3법을 토대로 해서 각 나라에서는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에 이것을 적용해 놓고 있어. 그래서 그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알 권리법과 사라3법에 대해서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두도록.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전공학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봤는데 앞으로 배울 이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전공학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하는지 하는 것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이러한 안전공학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적용하는데 어떻게 임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자 오늘은 여기까지.